안녕하세요, 여러분. 내 새끼들 희생시켜가며 시댁 기둥 세워줬더니 이제 와서 호구 취급하는 걸 보고 18년 인연을 가차없이 끊어낸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명절 전날 밤 퇴근 후 뼈 빠지게 장을 봐 도착한 시댁 본가는 불이 꺼진 채 도어락 비밀번호마저 바뀌어 있었습니다. 당황해 동서에게 전화를 걸자 시끌벅적한 공항 안내 방송 너머로 얄미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형님, 이번 명절은 각자 쉬기로 한 거 모르셨어요? 그 순간 약속이라도 한 듯 제 휴대폰엔 해외 공항 면세점 고액 결제 알림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불 꺼진 빈집 앞에서 저는 지난 18년간 우리 부부가 그저 지갑이자 ATM기에 불과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미련 없이 발길을 돌린 그날 밤, 저희 부부가 어떻게 시댁의 숨통을 조이고 진짜 인생을 되찾았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맏며느리 자리라는 게 영광의 상처 같은 거라고들 하더군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건 영광도 뭣도 아닌 스스로 목에 건 무거운 족쇄일 뿐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물려받은 재산 하나 없이 밑바닥부터 시작해 맞벌이로 밤낮 없이 일만 했죠. 그렇게 아등바등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저희 부부의 통장에 돈이 쌓이는 속도보다 시댁으로 빠져나가는 돈의 속도가 늘 더 빨랐습니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밤이 있습니다. 벌써 한 10년 전 일이네요. 저희 큰애가 중학교에 올라갈 무렵이었습니다. 아이가 수학을 좀 어려워해서 동네에서 제일 잘 가르친다는 학원에 보내고 싶어 하더군요. 학원비 30만 원. 남들에겐 푼돈일지 몰라도 저희에겐 생활비를 이리저리 쪼개야 간신히 마련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낡은 식탁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데 남편이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여보, 이번 달 어머니 생활비 50만 원만 더 올려드리면 안 될까? 보일러가 낡아서 자꾸 고장이 나나 봐. 날도 추워지는데 어머니 감기 드실까 걱정이네. 남편의 그 말에 저는 들고 있던 볼펜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의 학원비 30만 원 결제하는 것도 손이 떨려서 며칠을 고민하고 있는데 어머니 보일러를 왜 우리가 다 감당해? 동생네는 뭐한대? 제 날 선 목소리에 남편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평생을 K 장남이라는 무게에 짓눌려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어 했던 남편. 그는 어깨를 늘어뜨린 채 쉰 목소리로 변명하듯 웅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내가 장남인데 부모님 춥게 주무시게 할 순 없잖아. 내가 주말에 대리운전이라도 더 뛸게. 응? 눈가에 물기가 맺힌 채 제 손을 꼭 쥐는 남편을 보며 저는 결국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마디인데 어쩌겠나. 내가 옷 한 벌 덜 사고 외식 한 번 덜 하면 되겠지. 그놈의 맞이라는 단어가 제 이성을 갉아먹은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결국 그달 저희 아이는 학원 대신 문제집 몇 건으로 수학 공부를 해야 했고 시어머니의 낡은 보일러는 최고급 사양으로 번듯하게 교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5년 전 시동생이 덜컥 벌인 사업이 휘청거린다는 핑계로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를 본가로 불렀던 날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거실 바닥에는 시동생이 죽을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 옆엔 눈치 빠르고 얄미운 동서가 휴지로 눈물도 없는 눈가를 꾹꾹 찍어 누르며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덥석 잡고 아이처럼 엉엉 우셨습니다. 큰애야, 며느라가 네 동생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피덩이 같은 조카들 데리고 한강 다리 가게 생겼는데 니들이 모른 척 할 거냐?
너희는 둘 다 돈 잘 벌잖니. 동생 살려주는 셈 치고 전세금 뺀 돈 좀 융통해 다오. 내가 죽어 귀신이 돼서라도 갚으마. 어머니의 그 극성스러운 오열 앞에서 남편은 안절부절 못했고 저는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밤잠 줄여가며 남들 다 가는 가족여행 한 번 안 가고 독하게 모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애들 대학 갈 날 얼마 안 남아서 여유 없어요. 그리고 사업 자금은 은행에서 해결해야지 가족 돈 끌어다 쓰는 거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선을 긋자 조용히 눈치만 보던 동서가 갑자기 훌쩍이며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저희 진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요. 형님 번듯하게 잘 사시는 거 보면 제가 얼마나 부럽고 존경스러운데요. 제가 식모살이를 해서라도 형님 돈은 꼭 갚을게요. 그 간절한 목소리와 시어머니의 숨 넘어가는 곡소리. 그리고 여보, 한 번만 동생 살려주자며 제 치맛자락을 붙잡는 남편. 결국 그 끈질긴 감정적 압박을 견디지 못한 저는 시동생 앞으로 차용증 한 장을 받는 조건으로 저희 부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적금을 깨서 사업 자금을 대주었습니다. 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울린 순간 묘하게 입꼬리가 올라가던 동서의 그 표정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식모살이를 하겠다던 동서는 한 달 뒤 백화점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명품 가방을 들고 시댁에 나타났죠. 속이 뒤집혔지만 아유, 사업하는 사람이 겉보기엔 번듯해야지라며 며느리 편을 드는 시어머니의 역성에 저는 그저 입술만 꽉 깨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저는 제 무덤을 파는 가장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회사 일이 너무 바빠져서 주말에도 출근해야 하는 날이 잦아졌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 동네방네 곡소리를 내셨고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자불안석이었습니다. 저는 그 지긋지긋한 불만과 감정 소모를 돈으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일하느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억지로 시댁에 가서 눈치를 보느니 차라리 경제적으로 여유를 드리고 제 평화를 사고 싶었던 겁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저는 한도 넉넉한 제 명의의 신용카드를 시어머니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일하느라 도통 찾아뵙지도 못하고 죄송해요.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시다 하셨죠? 병원 가실 때 택시 타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싶을 때 참지 말고 이걸로 결제하세요. 저희가 모시는 대신 드리는 거니까 마음 편히 쓰세요. 제 손에서 카드를 받아들던 시어머니의 눈이 순간 반짝 빛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릎이 시리다며 앓는 소리를 하시던 분이 카드를 보자마자 얼굴에 화색이 도는 걸 보며 저는 쓴웃음을 지었죠. 옆에서 과일을 깎던 동서의 눈길도 그 카드에 날카롭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깟 돈 몇 푼 쥐어주고 내 몸 편하겠다고 남편 체면 살려주겠다고 내어준 그 카드가 훗날 저를 가장 기만하고 조롱하는 비수가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맏며느리라는 족쇄를 핑계 삼아 진작에 끊어냈어야 할 악연을 돈으로 연명해준 제 자신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그때 손절했어야 했는데 돈으로 산 평화가 얼마나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기 쉬운 것인지 저는 명절 며칠 전부터 시작된 그 수상한 징조들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을 딱 2주 앞둔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한참 회사에서 분기 마감 서류를 검토하느라 정신없이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책상 위에 올려둔 핸드폰이 지잉지잉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동서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명절 한 달 전부터 형님,
저 이번에 손목 터널 증후군이 심해져서요. 어머니가 이번 제사상의 문어를 꼭 올리라 하시는데 어쩌죠? 하며 은근슬쩍 제게 일거리와 비용을 떠넘기기 바빴을 동서입니다. 피곤한 마음에 한숨을 한번 푹 내쉬고는 일부러 차분한 목소리를 꾸며내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동서. 웬일이야? 나 지금 회사라 길게 통화는 힘든데. 어머, 형님. 바쁘신데 전화해서 죄송해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명절 상차림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서의 목소리는 평소에 그 앓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묘하게 들떠있고 심지어 애교까지 섞인 콧소리였죠. 저는 달력에 시선을 고정한 채 속으로 올해는 또 무슨 핑계로 빠져나가려나 하고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서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형님, 요즘 큰 프로젝트 맡으셔서 매일 야근하신다면서요? 아주버님한테 들었어요. 형님,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시는데 이번 명절엔 제가 전 부치는 거 다 할게요. 형님은 퇴근하시고 천천히 어머니 좋아하시는 고기랑 과일만 챙겨서 오세요. 아셨죠? 순간 저는 제가 통화 상대를 잘못 본 줄 알고 핸드폰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 동서가 맞았습니다. 명절 전날이면 귀신같이 시댁 거실 구석에 누워 허리가 아프다며 파스를 붙이고 있던 그 여우 같은 동서가 자발적으로 기름 냄새를 맡으며 전을 부치겠다니요? 그래. 동서 손목도 안 좋다면서 혼자 괜찮겠어? 내가 퇴근길에 전집에서 좀 맞춰서 갈까? 아유, 형님. 저희 어머니가 파는 전 싫어하시는 거 아시면서 제가 일찍 가서 전은 싹 다 해놓을 테니까 형님은 푹 주무시고 명절 전날 저녁에 늦지막이 오세요. 어머니도 요새 기운이 없으셔서 제가 옆에서 착 붙어 챙겨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럼 저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통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면 죽을 때가 된 거라던데 동서가 왜 저러지? 하지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구심도 잠시 산더미처럼 쌓인 업무 서류가 눈에 들어오자 저는 그래, 지가 하겠다는데 굳이 말릴 이유 없지 하며 그 찜찜함을 애써 털어냈습니다. 그 이상한 위화감은 주말 아침 시어머니와의 통화에서 한 번 더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일찍 일어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길래 저는 주방에서 과일을 깎으며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늘 그렇듯 신호음이 길게 가고 나서야 전화를 받으시더군요. 큰애냐? 네, 어머니.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감기 기운 있으시다더니 몸은 좀 어떠시고요? 보통 이쯤 되면 아이고 삭신이 쑤셔서 밤새 한숨도 못 잤다. 큰 며느리는 바빠서 코빼기도 안 보이고 내 팔자가 그렇지 않은 푸념이 30분은 이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기운 없는 척을 하려 애쓰는 듯 했지만 묘하게 발걸음 소리가 바쁘고 주변이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래. 약 먹고 좀 낫다. 내가 지금 복지관 노인네들이랑 근처에 바람 좀 쐬러 나와서 전화 길게 못 턴다. 명절에나 보자. 끊어라. 네. 어머니, 복지관이요? 오늘 일요일인데 복지관이 문을. 뚜뚜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매정하게 끊어졌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보며 소파에 누워있던 남편이 실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엄마 요새 복지관 친구분들이랑 나들이 자주 가시더라. 당신이 준 카드로 친구분들 밥도 한 번씩 사시고 하니까 엄마 기 살아서 아주 좋아하셔. 당신이 진짜 효부야, 효부.
남편의 그 말에 저는 대꾸 없이 싱크대로 돌아섰습니다. 효부 소리가 듣고 싶어서 준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통화가 끊기기 직전 어머니 너머로 들리던 소리는 분명 복지관 노인들의 대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나오는 경쾌한 팝송 배경음악과 고객님,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하는 젊은 직원의 낭낭한 목소리였거든요. 게다가 그날 오후 제 핸드폰으로 날아온 카드 결제 알림 문자는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신용승인 시어머니 카드 45만 원 현대백화점 여성 스포츠 의류. 신용승인 시어머니 카드 12만 원 샘소나이트 매장. 여성 스포츠 의류? 샘소나이트? 캐리어 파는 곳 아니야? 바람 쐬러 가셨다던 어머니가 백화점에서 50만 원이 넘는 돈을 긁으셨다니. 평소라면 당장 전화를 걸어 뭐 하시는 거냐고 따져 물었겠지만 저는 그 문자를 보고도 꾹 참았습니다. 가을 옷이 필요하셨나 보다. 복지관에서 어디 온천 여행이라도 가시나 보다. 스스로를 타이르면서요. 남편이 빤히 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어머니 돈 쓰는 걸로 타박을 주면 또 한바탕 말다툼이 벌어질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찜찜한 전조 증상들을 애써 무시한 채 시간은 흘러 명절 전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반차를 내고 남편과 함께 수산시장과 대형마트를 뺑뺑 돌며 짐수레가 부서져라 장을 봤습니다. 동서가 전을 부치겠다고 선언했으니 맏며느리인 저는 갈비찜에 들어갈 최고급 한우부터 싱싱한 굴비, 제수용 과일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묘한 압박감이 있었죠. 여보, 짐 무거우니까 저기 트렁크 좀 열어봐. 저녁 7시. 마트 주차장에서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며 사과 상자와 고기 아이스박스를 차에 싣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시달리다 무거운 짐까지 들고 뛰었더니 다리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길게 영수증이 찍힌 종이를 내려다보며 저는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장 본 것만 벌써 80만 원. 우리가 입을 옷 한 벌 사는 건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제사상에 올라갈 고기는 왜 그리 쉽게 결제하게 되는 건지. 어휴, 그래도 올해는 동서가 전 부친다니까 당신 덜 고생하겠네. 내가 이따 본가 도착하면 동서 수고했다고 봉투라도 하나 쥐어줄게. 시동을 걸며 해맑게 웃는 남편을 보며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따리를 튼 그 불안감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수상한 백화점 결제네요. 자발적으로 일하겠다며 꼬리를 치던 동서. 그리고 명절 며칠 전부터 유난히 조용하던 시동생네의 연락 두절까지. 그때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제 돈으로 산 캐리어와 명품 옷을 입고 그들이 향할 곳이 어디였는지, 그리고 그 여우 같은 동서가 자기 손에 기름 냄새를 묻히며 자발적으로 전을 부칠 위인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편의 콧노래를 들으며 시댁으로 향하던 그 차 안에서의 시간이 제 인생에서 시댁을 향해 가졌던 마지막 선의이자 뼈저린 후회의 순간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명절 전날 밤 꽉 막히는 도로를 뚫고 시댁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8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뒷좌석과 트렁크에는 한우갈비 세트에 커다란 배 상자, 굴비 엮음, 그리고 잡채며 삼색나물 할 거리들이 터질 듯이 실려 있었죠. 퇴근하자마자 쉴 틈 없이 마트를 누비고 다녔더니 50대의 몸은 이미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구두를 신은 발등은 퉁퉁 부어올랐고 어깨에는 납덩이를 얹은 것처럼 뻐근했습니다. 아휴, 허리야. 그래도 올해는 동서가 알아서 다 한다니까 당신 고생 덜해서 살 것 같네.
남편은 주차장에 차를 대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하는 듯한 남편의 얼굴을 보며 저는 뻐근한 목을 주무르며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동서가 진짜 혼자서 그 많은 전을 다 부칠 거라고 생각해? 가면 또 허리 아프다, 손목 시리다 누워 있을 게 뻔해. 결국 앞치마 두르고 주방 들어가는 건 나일 텐데 뭘. 에이, 그래도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나섰다잖아. 이따가 들어가서 수고했다고 용돈이나 넉넉히 챙겨주자. 자, 빨리 짐이나 나르자고. 남편은 해맑게 웃으며 트렁크를 열고 무거운 짐들을 척척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양손에 커다란 과일 상자를 들고 남편은 고기와 생선이 든 묵직한 아이스박스를 겹겹이 안아들고 공동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무심코 시어머니가 사시는 7층 베란다 쪽을 올려다본 순간 제 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여보, 어머니 댁 불 꺼져 있는 거 아니야? 제 말에 남편도 짐을 든 채 고개를 뒤로 젖혀 위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네. 거실도 캄캄하고 주방 쪽도 불이 없네. 안방에서 불 끄고 TV 보고 계시나? 아니면 동서가 벌써 일 다 끝내고 다 같이 초저녁잠 드셨나 보지. 빨리 올라가자. 팔 떨어지겠다. 남편의 태평한 소리에 저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지만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 서늘한 기분은 좀처럼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동서가 그 많은 명절 음식을 하고 있다면 적어도 주방 쪽 창문에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라도 나야 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초저녁잠이 없는 분이셨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내렸을 때 제 불안감은 머릿속 경고등처럼 미친 듯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명절 전날 밤이면 복도식 아파트나 계단식 아파트나 할 것 없이 현관문 틈새로 고소한 참기름 냄새며 지글거리는 전 부치는 소리가 배어 나와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마주한 7층 복도는 소름 끼치도록 고요했습니다. 명절 음식 냄새는커녕 사람 사는 온기조차 느껴지지 않는 서늘하고 메마른 공기만 감돌았죠. 엄마, 저희 왔어요. 남편이 짐을 든 채로 쾌활하게 소리치며 현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하게 도어락 덮개를 올리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어머니 생신에 제 생년월일을 조합한 번호. 이 아파트 전세금을 내어드리고 입주하시던 날부터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뀐 적 없던 그 번호였습니다. 삐삑, 삐삑, 삐비비빅. 경쾌하게 열려야 할 도어락에서 날카로운 오류음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흠칫 놀라며 다시 번호를 꾹꾹 눌렀습니다. 삐비비빅. 내가 번호를 잘못 눌렀나? 왜 안 열리지? 남편은 들고 있던 아이스박스를 복도 바닥에 쿵 내려놓고는 손가락에 힘을 주어 다시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과일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도어락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순간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아찔해졌습니다. 번호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도어락 기계 자체가 은색에서 검은색으로 아예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거 도어락 바꿨잖아. 당신 어머니한테 도어락 바꾸신다는 말 들었어? 아니, 멀쩡한 걸 왜 바꿔? 여보, 벨 좀 눌러봐.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닫힌 현관문에 귀를 바짝 대고는 주먹으로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엄마, 안에 안 계세요? 주무세요? 재수 씨,
안에 아무도 없어? 딩동 딩동 딩동. 초인종을 연달아 3번이나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집 안에서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막. 그 완벽한 정막 속에서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만 텅 빈 복도를 웅웅거리며 맴돌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에 널브러진 비싼 한우 세트와 과일 상자들을 내려다보며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낮에 보았던 카드 결제 내역에 백화점, 스포츠 의류와 캐리어 매장, 자발적으로 전을 붙이겠다며 꼬리를 치던 동서의 목소리, 복지관 친구들과 바람 쐬러 나왔다며 황급히 전화를 끊던 시어머니,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그 의심스러운 조각들이 굳게 닫힌 현관문 앞에서 마침내 하나의 소름 끼치는 진실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 먼저 해볼게. 당신은 좀 비켜봐. 저는 떨리는 손을 꽉 쥐어 진정시키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단축번호 1번.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조차 가지 않은 채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라는 기계음만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도 이제는 짜증을 넘어선 불안감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목욕탕을 가셨어도 동선에는 집에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비밀번호는 왜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고 연락도 안 받아? 가만히 있어봐. 동서한테 걸어볼 테니까. 이번에는 동서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뚜뚜뚜 길게 이어지는 신호음.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내 예상이 틀리기를. 그냥 집앞 마트에 다 같이 장을 보러 간 것이기를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마침내 달칵하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동서의 목소리가 들리기 전 수화기 너머로 가장 먼저 밀려든 것은 지글거리는 전부치는 소리도 TV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웅성거리는 거대한 소음, 매끄러운 바닥을 굴러가는 수십 개의 여행용 캐리어 바퀴 소리, 그리고 넓은 공간을 쩌렁쩌렁 울리며 퍼지는 기계적인 안내 방송 소리였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괌으로 출발하는 순간 심장이 발밑에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쿵 하고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의 피가 싹 빠져나가면서 눈앞이 하얘졌죠. 제 전화기 너머로 새어나오는 그 소리를 들은 남편도 턱을 벌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조금의 미안함이나 당황한 기색조차 없는 너무나도 태연하고 얄미운 동서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귓가를 때렸습니다. 어머, 형님, 벌써 도착하셨어요?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불 꺼진 빈집 앞에서 짐짝처럼 버려진 우리 부부를 향해 동서가 던진 다음 한마디는 제 가슴 속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일말의 정과 이성의 끈을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복도 센서 등이 툭 하고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제 손에 들린 핸드폰 화면만이 파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캐리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와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밀려왔고 저는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 소리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허둥지둥 팔을 휘저어 다시 센서 등을 켰습니다. 노란 불빛 아래 드러난 남편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죠. 동서, 제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내자 수화기 너머에서 깨르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형님, 벌써 도착하셨어요? 차 많이 막히셨죠? 조금의 미안함도 당황함도 없는 그 맑고 높은 목소리. 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나올 것처럼 쿵쾅거렸지만 억지로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동서, 지금 어디야?
뒤에 공항 방송 소리 같은데. 그리고 어머니 댁 도어락은 왜 바뀌어 있고 집엔 아무도 없어? 제 물음에 동서는 마치 제가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혼자만 모르는 사람인 양 어이없다는 듯이 가볍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형님. 어머니가 이번 명절은 패스하자고 하셨잖아요. 전달 못 받으셨어요? 뭐? 아유, 어머니가 요새 무릎도 아프시고 명절마다 음식하는 거 지긋지긋하시다면서 이번엔 그냥 저희 식구끼리 조용히 쉬다 오자고 하셨거든요. 형님 요새 회사 일로 매일 야근하시고 바쁘시다길래 어머니가 큰애네는 부르지 말고 푹 쉬게 냅두라고 하셔서 일부러 말씀 안 드렸죠. 저희는 지금 괌으로 비행기 타러 들어가는 길이에요. 자기들 식구끼리. 형님은 바쁘니까. 어머니가 패스하자고 하셨으니까. 동서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그 얄미운 단어들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옆에서 통화 내용을 엿듣고 있던 남편은 들고 있던 과일 상자를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배 몇 알이 박스 밖으로 굴러나왔지만 남편은 멍한 눈으로 제 핸드폰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왜 바꾼 건데? 제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아, 그거요. 며칠 전에 도어락이 고장나서 제가 사람 불러서 바꿨어요. 어차피 이번 명절엔 형님 안 오실 텐데 나중에 천천히 알려드리면 되겠다 싶었죠. 어머, 형님, 저 이제 탑승 수속 밟아야 해서 전화 끊을게요. 장봐 오신 거면 그냥 형님 댁 가져가서 아주버님이랑 두 분이서 오붓하게 드세요. 끊어요. 딸깍. 전화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허망함에 텅 빈 액정만 내려다보고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면 상단에 지잉하는 진동과 함께 카드사 앱 알림창이 연달아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신용승인 현대카드 300만 원 인천공항 면세점. 신용승인 현대카드 200만 원 괌 리조트 예약 보증금. 화면에 뜬 500만 원이라는 숫자와 인천공항 괌 예약 내역을 본 순간 핑 돌던 머릿속이 찬물이라도 뒤집어 쓴 듯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 병원비 하시고 맛있는 거 드시라고 쥐어드렸던 제 명의의 가족 신용카드. 명절 며칠 전 백화점에서 캐리어와 스포츠 의류를 긁으셨던 그 카드.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선에는 우리 부부가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으로 제 카드를 긁어가며 괌으로 가족여행을 떠난 겁니다. 그러면서 돈 줄인 맏며느리는 귀찮으니 쏙 빼놓고 심지어 아파트로 찾아올까봐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린 거죠. 여보, 지금 재수 씨가 뭐래? 엄마랑 동생네가 괌을 갔다고? 우리 놔두고? 남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부모와 동생을 위해 헌신했던 장남. 동생 사업 자금 대주자고 제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울었던 그 장남의 눈에 굵은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며 저는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장이라도 동서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공항이 떠나가라 쌍욕을 퍼붓고 싶었습니다. 니들이 인간이냐고 남의 카드로 호의호식하면서 감히 나를 이딴 식으로 기만하냐고 악을 쓰고 싶었죠. 하지만 제 손가락은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나이 50,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온 짬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악쓰며 싸워봤자 저들은 아유 형님 돈 좀 썼다고 너무 유세 부리시네. 갚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하며 되레 적반하장으로 나올 게 뻔했습니다. 게다가 이미 출국장으로 넘어간 인간들과 전화통 붙잡고 싸워봤자 제 입만 아플 뿐이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당신 어머니랑 동생네 자기들끼리 괌 간 거 맞아. 우리 카드로 면세점에서 300만 원, 호텔에서 200만 원 긁으셨네. 아, 며칠 전에 백화점에서 산 캐리어랑 옷도 다 우리 카드로 긁으셨지. 뭐? 엄마가 당신 카드를 동생네 여행 가는데 썼다고? 망연자실한 남편의 눈빛. 18년 동안 시댁의 기둥을 세워주며 버텨왔던 우리의 시간들이 빈집 현관문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린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갑, 필요할 때 빼쓰는 ATM기, 명절에 고기나 사다 바치고 돈이나 대주는 호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는 바닥에 나뒹구는 배 하나를 발끝으로 툭 밀어내고는 차분한 손길로 핸드폰의 카드사 앱을 열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해외 결제 차단 카드 일시정지. 메뉴를 누르자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해당 카드의 해외 결제를 즉시 차단하시겠습니까? 차단 후에는 해외 온오프라인 결제가 제한됩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눈물 맺힌 눈으로 묻는 남편에게 저는 화면을 똑똑히 보여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제 알림 뜬 거 보니까 아직 면세점 구경 중이신가 본데. 해외 결제가 막히면 그 잘난 동서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네. 당신 똑똑히 봐. 이게 내가 당신네 가족에게 베푸는 마지막 잡이니까. 그리고 저는 미련 없이 해외 결제 차단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화면에 해외 결제 차단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뜨는 순간 지난 18년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맏며느리라는 무거운 족쇄가 툭 하고 끊어지는 듯한 기이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짐 챙겨. 이 쓰레기 같은 고기들 우리 애들 구워주게 차에 다시 실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저는 짐을 챙기는 남편을 뒤로하고 돌아서며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서운해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며 넘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 새끼들 학원비 아껴가며 헌신했던 피 같은 돈과 세월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자들에게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합법적으로 숨통을 조이는 진짜 복수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 저는 머릿속으로 시어머니의 전세금과 시동생의 차용증을 차갑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소리조차 내기 어려울 만큼 무거운 정막으로 가득 찼습니다. 트렁크에 실린 최고급 한우와 굴비 세트가 차가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덜컹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남편도 저도 입을 굳게 다문 채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20분쯤 달렸을까요? 콘솔 박스 위에 올려두었던 제 핸드폰 화면이 번쩍이며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동서. 방금 전까지 공항에서 태어나게 이번 명절은 패스라며 얄밉게 전화를 끊었던 바로 그 번호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힐끗 내려다보고는 가만히 내버려 두었습니다. 지잉지잉. 화면이 꺼질만 하면 다시 울리고 또 울리기를 반복했죠. 운전대를 잡고 있던 남편이 충혈된 눈으로 핸드폰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왜 안 받아? 해외 결제 막힌 거 눈치챘나 보지? 받아서 뭐해? 뻔하잖아. 지금쯤 공항 안에서 밥이라도 먹으려고 폼 잡고 카드 내밀었다가 해외 결제 차단됐다는 말 듣고 펄쩍 뛰고 있겠지. 제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자 곧바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폭탄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카드 왜 이래요? 결제가 안 되잖아요. 형님, 지금 장난하세요? 곧 호텔 보증금도 결제해야 하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전화 좀 받아봐요.
화면에 연달아 떠오르는 다급한 문구들을 보며 저는 그제야 픽하고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가족끼리 오붓하게 쉬다 오겠다며 꼬리치던 그 여우 같은 동서의 콧대가 제 카드 해외 결제 하나 막혔다고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다니요. 저는 화면을 몇 번 터치해 동서의 번호와 시어머니의 번호를 모두 수신 차단 목록에 넣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곁눈질로 지켜보던 남편 역시 말없이 자신의 핸드폰 전원을 꾹 눌러 꺼버렸습니다. 평생 부모 눈치만 보며 쩔쩔매던 장남이 처음으로 부모를 향한 스위치를 꺼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명절 연휴 첫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서재 책상에 앉았습니다. 남들이라면 차례상을 차리고 전을 부치느라 기름 냄새에 찌들어 있을 시간이지만 저는 차분하게 블랙커피를 한 잔 타놓고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갈색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서류철 안에는 2장의 중요한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5년 전 시동생이 무릎 꿇고 빌어 제 적금을 깨서 내주었던 5천만 원짜리 차용증. 또 하나는 시어머니가 현재 살고 계신 아파트의 전세 계약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시도록 제 남편 명의로 계약해둔 집이었고 전세금 3억 역시 저희 부부가 죽어라 모은 돈이었죠. 저는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매달 15일 시어머니 통장으로 빠져나가던 50만 원의 생활비 자동이체를 해지 버튼을 눌러 영구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를 켜서 내용 증명 양식을 띄웠습니다. 타닥 타닥. 고요한 집안에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신인 시동생. 귀하가 차용한 금 5천만 원에 대하여 즉시 원금 상환을 촉구하며 미이행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통포함. 수신인 시어머니. 남편 명의로 계약해 사용하도록 해드렸던 주거지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재계약 없이 전세금을 회수할 예정이니 기한 내 거주지를 정리하시기 바람. 감정은 한 방울도 섞지 않았습니다. 오직 법과 숫자 그리고 현실만이 담긴 2통의 내용 증명을 출력해 봉투에 넣는 제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복수란 머리채를 잡고 욕을 퍼붓는 게 아니라 그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던 나의 피와 땀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뿐이라는 걸 나이 50에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사흘의 명절 연휴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남편과 과일을 깎아 먹고 있는데 저희 집 현관문 밖에서 쿵쿵쿵 하고 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 이것들아, 당장 문 열어. 현관 카메라 모니터를 켜보니 괌의 뜨거운 햇볕에 시뻘겋게 익은 얼굴을 한 시어머니와 동서가 캐리어를 팽개쳐둔 채 씩씩대고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화장도 다 지워진 채 엉망인 꼴이더군요. 남편이 굳은 얼굴로 일어나려 하길래 제가 남편의 어깨를 지그시 누르고 앞장서서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철컥하고 문을 반쯤 열어주자마자 시어머니가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이 독한 년, 천하의 몹쓸 년,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아냐? 사람을 타지에서 돈 한 푼 없이 굶어 죽게 만들어? 내가 아는 지인한테 빌고 빌어서 겨우 비행기 티켓 바꿔서 돌아왔다. 당장 카드 정지 안 풀어. 동서 역시 눈을 번뜩이며 시어머니 뒤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형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며느리 카드로 가족끼리 밥 한 끼 먹고 여행 좀 간 게 그렇게 큰 죄예요?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카드를 정지시켜서 국제망신을 줘요? 뻔뻔하기 짝이 없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저는 핏기 없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 숨기고 있던 하얀 서류 봉투 2개를
동서의 가슴팍에 툭 던지듯 안겨주었습니다. 가족이요? 가족끼리 괌 가는데 맏며느리는 왜 도어락까지 바꾸고 따돌리셨을까? 밥 한 끼가 아니라 면세점 명품 털고 호텔비 긁는데 병원비와 식비로 쓰라던 제명의 카드를 허락도 없이 그렇게 썼으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 선 넘은 일이죠. 도둑? 인연이 지금 시어미한테. 어머니, 제가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시어머니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 봉투 열어보세요. 어머니 사시는 아파트 전세, 다음 달이 만기네요. 재계약 안 할 테니까 기한 안에 거주지 정리하시라는 내용 증명입니다. 그리고 동서, 시동생 보고 내일 당장 내 통장으로 5천만 원 입금하라고 해. 안 그러면 바로 가압류 들어갈 테니까. 그 순간 악을 쓰던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고 봉투 안의 서류를 확인한 동서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동서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제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형님. 오해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형님 빼놓으려던 게 아니라 내 몸에 손대지 마. 제가 차갑게 손을 쳐내자 뒤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남편이 제 앞으로 나서며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의 눈빛은 전에 없이 싸늘하고 단호했습니다. 엄마, 그리고 재수씨, 내 마누라 피 빨아먹고 사는 짓거리 오늘부로 끝입니다. 이제부터 남남이니까 이 집에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찾아와서 행패 부리면 주거침입으로 경찰 부르겠습니다. 쾅!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미련 없이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 밖에서는 아이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네 하는 시어머니의 곡소리와 아주버님, 형님, 제발 문 좀 열어보세요 하는 동서의 다급한 울음소리가 한참 동안 메아리 쳤지만 저희 부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날의 경고를 변호사 상담을 거쳐 몇 달 동안 모두 실행에 옮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살던 아파트의 전세금 3억을 계약 만기에 맞춰 회수해 저희 부부의 노후 자금 통장에 넣었고 시동생의 공장에 가압류를 걸어 빌려주었던 5천만 원 중 4천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남은 1천만 원은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지인들에게까지 손을 벌려 간신히 갚았다고 들었습니다. 돈줄이 완전히 끊긴 시어머니는 결국 보증금 1천만 원짜리 낡은 빌라 월세로 쫓겨나듯 이사를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형님 돈으로 명품을 두르며 사모님 행세를 하던 동서는 이제 그 좁은 월세방에서 매일같이 시어머니의 짜증과 히스테리를 받아내며 지옥 같은 고부 갈등을 찍고 있다더군요. 지인들을 통해 건너 들려오는 그들의 비참한 근황에도 제 마음엔 먼지 한 톨만큼의 동정심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저처럼 가족이라는 이름표에 묶여 소가리를 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요, 18년 동안 내가 참으면 평화롭겠지, 우리가 맞으니까 짊어져야지 하며 제 자신을 갉아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켜낸 평화는 결국 남을 위한 것이었지 내 가족과 내 삶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워진 현관문 앞에서 버려졌던 그 서늘한 밤, 그 모든 인연을 제 손으로 끊어내고 나서야 비로소 제 삶에 진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요즘 저희 부부는 주말마다 가까운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고 맛있는 걸 먹으며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우리 둘과 아이들만 생각하는 이 조용한 일상이 얼마나 눈물겹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마세요. 내 땀방울을 귀하게 여겨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굳이 내 온기를 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설령 핏줄로 얽힌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오늘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용기가, 또 누군가에게는 꽉 막힌 속을 뚫어주는 시원한 사이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